비트코인 가격이 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사실 박스권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 좀 긴 그림으로 보면은 작년 10월 고점 대비 한 40% 넘게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럼 이제 왜 박스권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하방 상방을 각각 제한하는 요소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제한을 하는 거는 비트코인 보유 주체가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스트래티지와 같은 그런 많은 기업들이 재무 관리 또는 전략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좀 대량으로 매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전체 비트코인 물량을 놓고 보면은 ETF 그리고 기업 재무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한 12%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물량이 그럼 어디에서 넘어왔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개인 투자자에서 손바뀜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수탁하고 있는 그 물량이 2020년 17%에서 지금 한 6%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맞게 줄었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스란히 기관한테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왜 하방을 좀 다지는 역할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조정이 됐을 경우에 손절 매도가 굉장히 잦죠.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운용 기준에 따라서 이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의무까지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즉각 매도가 어려움,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방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물량이 늘어나면서 좀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이런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욱 투명하게 기관들이 어떤 평균 그 취득 단가에 그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지를 좀 투명하게 파악이 더 가능해졌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 비트코인 ETF들의 평균 취득 단가를 보면은 약 8만 3천 불에서 9만 불 정도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ETF 보유자의 대부분이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손실 구간에 지금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 물량을 누가 보유하고 있냐라고 했으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물량도 당연히 있겠지만 ETF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 개인 물량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본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구간에는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도 압력으로 어느 정도 그 상방이 좀 다져지는 그런 그 상방이 좀 막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 아래로는 기관들이 좀 하방을 다지고 있고, 상방으로는 ETF 손실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상방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그래서 박스권에 처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랑 연결 짓기가 쉬운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바뀜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방도 막혀 있고 상방도 막혀 있어서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설명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쟁 리스크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오늘은 좀 내렸지만 또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위험 자산이 아니라 뭐 다른 느낌의 또 다른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긴 한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의견이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 비트코인 상승을 이 전쟁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자산 수요에 기인한 상승이라고 해석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터진 그 토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만 거래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되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8%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물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반면 S&P 500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을 했을 때 살펴보면은 뭐 장중 한 1%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발발 이후에 현재까지의 성과를 쭉 놓고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금이나 나스닥 같은 자산군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요로 오른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전쟁 이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뭐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상황이었고, 뭐 그거 때문에 사실 뭐 이미 극단적으로 뭐 많이 고점 대비 빠진 상태에서 추가 매도 여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전쟁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미 좀 바닥을 다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오르는 거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의외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승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금리에 있어서도 지금 센터장이 아까 표현처럼 상방이 막혔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할 수가 없고 사실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돈이 모자라고 전쟁 자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완화를 해서 돈을 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가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 잘 짚어주셨고, 뭐 비트코인 가격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즉 전 세계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느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해 중반 이후에 조금씩 그 상관관계가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글로벌 통화 량의 상관계수가 0.9 수준으로 사실상 뭐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레그가 있습니다만 통화량에 거의 연동되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 통화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결국 미국의 금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금리가 내리면 유동성이 더 풀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통화량이 줄면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FOMC에도 크게 주목을 하는 것이고, 지난 밤에도 FOMC 결정이 있었는데 그 맥락에서도 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간밤에 연준이 또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명 이외에는 다 동결에 찬성을 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결정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금리 결정 자체는 사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발표 직후에 뭐 크게 뭐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금리 결정과 함께 발표된 연준의 그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는 뭐 쉽게 말하면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이 이제 가장 마지막 발표였는데, 점도표를 보면은 지난 12월과 그대로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흥미로운 점이 인플레 전망을 지난해 2.5%에서 올해는 2.7%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하 횟수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전망을 올렸다는 거는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텐데 당장을 하기에는 좀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다. 그래서 하긴 할 텐데 그럼 언제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하를 하는 시점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중립적인 동결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 결정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패드워치 같은 금리 예상 툴에서도 이제 원래 9월 인하가 대세였던 것 같은데요. 가장 확률이 높았습니다만 9월 이후로 좀 이제 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한 번 하긴 하는데 9월보다 더 늦춰져서. 그럼 아예 연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몇 달 남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아직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확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매파적인 어떤 시장이 그런 기운을 감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 바로 직전에 PPI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PPI가 거의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전쟁이 일어나서 기름길이 막히고 실제로 유가가 엄청나게 이미 한 30-40% 올랐고 그러면 물가가 뭐 30-40% 오르진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 경제 전망 자체는 미리 정해놓은 데이터도래요 하지만 그 이제 연준의 점도표 자체는 FOMC 기간에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이 많이 이제 개입이 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한 번을 한다고 약간 이게 좀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되게 재밌는 점은 사실 뭐 FOMC의 그 데이터 나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도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점도표 찍고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 컨센서스가 잘 형성이 안 됐고 내가 어떤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재를 거는 위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네. 그 내에서도 지금 전쟁 상황이 너무 좀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파월 의장도 만약에 점도표와 경제 전망 발표를 미룰 수 있었다면 이번 그 FOMC에서 그걸 좀 미뤄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만큼 좀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도 아직 컨센서스 형성이 잘 안 되고 어떻게 좀 시장을 내다 봐야 되는지가 좀 불확실성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 좀 연준 내부에서도 있었던 거 보여집니다. 근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연준 내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컸던 적이 종종 있었나요? 사실 이제 표로 보면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되게 어제 그 FOMC가 되게 미묘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게 표로 보였어요. 표로.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연준 이사 세 분이 있는데 세 명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경향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뭐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것과 또 반대항에 있는 사실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적으로는 약간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매파로 지금 분류가 돼버린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 자체는 상당히 일관적이었단 말이에요. 스티브 미란 이사를 제외하고는 다 그쵸.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또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대화가 잘 안 됐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지? 이 FOMC하고 기자회견 하는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약간 이런 불확실성이 더 커져버린 그런 형국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과만 봐서는 그래도 동의를 많이 했고 의견이 잘 합쳐졌구나 했는데 네. 또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너무 근데 헷갈리는 어쨌든 거예요. 지금 수치로 보면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좀 시국이 많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미국 네. 내부에서도 좀 그렇게 컨센서스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사실 그리고 또 지지난해를 복기를 해보면은 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연준의 행보를 좀 복기를 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네. 그 된통 당하는 경험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발언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내 1회 정도 인하인데 일단 이 방송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뭐 복잡하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연말로 봤을 때 지금보다 보통 이제 경제는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번 인하하는 게 지금 가격에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연말 예상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결과는 좀 실질적으로는 매파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위험 자산의 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시장이 이런 부분을 좀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한 것이고 연초부터 금리 인하 기대치가 계속 후퇴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쁜 뉴스가 이미 좀 가격에 녹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도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좀 다져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달에 CPI 고용지표 이런 좀
그 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은 점도표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앞당겨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당연히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인플레가 좀 우려와 같이 좀 끈적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네. 악재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하방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 대표님 생각도 궁금한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네. 저도 요즘에 어디 불려가지고 나가면 어렵다는 말부터 해요. 그러니까 징징거리고 시작하는데. 봤어요. 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는 사실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이제 지금 하나 이제 연준 관련해서만 여쭤보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도 봐야 돼, 뭐 전쟁도 봐야 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했다 혼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죠? 중간 선거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아.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게 제 투자에 반영이 돼 있는데 중간 선거가 지금 11월에 예정돼 있어요. 돼 있는데 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어떤 수습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게 제 생각에는 맞는 사실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연말 전망을 얘기해라. 뭐 칼 들고 네. 너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야? 빨리 말해, 김도관. 그러면 네. 요즘에는 이제 한 12만 달러 얘기하는데요. 이제 조건문이 네. 붙습니다.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네, 안 되면 조건부가 있네요. 네, 10만 달러 밑으로 귀결이 될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갑자기 게스트 모셔놓고 뜬금없이 제가 시간 빼서 제가 죄송합니다. 좋은 가끔씩 인사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김 그럼요. 대표님의 저도 개인적인 궁금합니다. 생각이.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또 연준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향후 변수 때문에 또 중국 인민은행 정책도 거론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어떤 네. 연관성이 있길래 계속 거론이 되는 걸까요? 최근 그 중국 쪽에서 정책 발표가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CBDC인 디지털 위안화 지갑에 이자를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또 공식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알리바바, 엔트그룹, 그다음에 징동닷컴 등이 이제 홍콩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전면 보류가 된 상황인데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맞춰서 좀 이런 화폐 디지털화는 좀 어느 정도 육성을 하되 이 화폐 주조권을 절대 민간한테는 넘길 수 없다는 그런 기조를 확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조가 강화될수록 뭐 철학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좀 비트코인이 어떤 국가에도 묶여 있지 않고 국경 없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가치 명제가 조금 더 확실해지는 선명해지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중국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썰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썰 좋아합니다. 네, 그 잘 아시겠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불법입니다. 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이 불법인데 이제 그 중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홍콩 계좌 그리고 홍콩 거주권을 가진 중국인에게는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합법적인 그런 접근 수단이 이제 있거든요. 2024년에 상장이 되었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홍콩 ETF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물 ETF와 달리 현물 환매 방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ETF 지분을 들고 운용사한테 가서 환매를 해달라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직접 ETF 지분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ETF를 비트코인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민간 디지털 자산 그런 사업들을 맡게 되면 그 사실 위안화를 이제 밖으로 좀 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점점 막히는 건데 이미 홍콩으로 자산을 옮긴 그런 중국 자본가들이 많고 이들이 이 홍콩 ETF의 환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위안화를 환매하는 그런 움직임도 조금 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경로에 대한 좀 매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름의 가설 같은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수줍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명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원래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그 중국 바깥으로 빼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다 금지시켜 놓은 건데 네. 위안화로 ETF를 산 다음에 그렇죠. ETF를 환매를 시키면 그걸 비트코인으로 돌려주게 돼 있다. 지금 그렇죠.
현재 제도 자체가 맞습니다. 일종의 이게 개구멍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썰이 시중에 있다. 네, 맞습니다. 요 정도. 맞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재밌는 얘기네요. 재밌네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아까 지정학적 위기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은 중동에서 일이 터져 있지만 뭐 중국에서도 일이 터질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대만 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좀 위기다라고 싶을 때 그런 루트로 돈이 또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안화 CBDC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8월 전에는 중국이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CBDC보다는 그러니까 CBDC 원래 하고 있던 거고 스테이블 코인 좀 잘하는 기업들 해봐. IT 기업들 뭐 징둥닷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한번 해봐라고 시켰다가 갑자기 8월 말에 이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금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친미국 블록에서는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블록에서는 지금 위안화 CBDC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요게 이제 진영으로 갈리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CBDC는 사실 블록체인과는 무관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써도 되지만 안 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 써도 그만인 거고 그게 만약 중국의 중앙화 어떤 서버에서 통제가 되는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렇게 뭔가 탈중앙화 되어 있고 뭔가 민간끼리의 금융을 이렇게 육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도 분명히 그런 생각은 있었을 텐데 왜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또 180도 뒤집은 거예요.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오는 입장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네, 뭐 저도 어떠한 연유인지는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도 육성을 하겠다라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유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라는 어떤 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본심은 본심은 항상 위안화. 우리는 다 지켜볼 거야. 네, 결국 감시 국가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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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모건이 최근에 재밌는 분석을 내놨는데 금 ETF에서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ETF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하는 얘기거든요. 금이 지금 보통 오른 게 아니라 작년에 거의 한 7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돈이 비트코인으로 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조정된 상태니까 또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것도 사실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이란 전쟁 이후에 그 최대 금 ETF인 GLD에서 약 2.7% 가량이 유출이 되었고 블랙록 비트코인 ETF인 아이빗으로 1.5%가 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반전은 이 아이비트 비트코인 ETF에 대한 공매도 잔고는 증가를 했고 반대로 이 GLD 금 ETF에 대한 공매도 잔고는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석해 보자면은 공매도는 이제 주로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샀고 헤지펀드나 이런 기관들은 오히려 금을 선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쇄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단순히 펀드 플로우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갔다고 그 펀드 플로우가 이동을 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과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또 최근에 또 등장한 75만 달러 네. 전망. 예, 굉장히 극단적인 전망이긴 한데 네. 이게 진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비트코인 75만 달러. 네. 이 75만 달러를 시총으로 환산을 해 보면은 15조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지금 전 세계 금의 시총을 보면은 약 2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75만 달러를 간다는 거는 그 시가총액이 금의 70%가 된다는 뜻인데
금이 사실 지금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기까지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어느 정도 금을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신뢰와 수요에 기반을 해서 지금 22조라는 그런 시총이 그런 신뢰와 수요가 시총으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의 그 70%에 버금가는 신뢰와 수요를 그럼 쌓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게 금의 경우에는 사실 수천 년 동안 그 쌓아왔던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에 그 준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게 뭐 당장 올해나 내년이 되진 않을 거고 뭐 수십 년이 걸리지 않을까, 십수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뭐 처음 나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슈가 많으니까 이게 질문이 비트코인 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어쨌든 리서치를 많이 하시니까 요거는 좀 특이하다.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인데 요런 현상은 새로 생겼고 좀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고점 이후에 그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꺾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그래서 이 가상자산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가상자산이고 이 토큰에 대한 가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꼭 투자를 하실 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이 이 토큰에 대한 그 토크노믹스라고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 주식을 볼 때도 이 주식은 이제 결국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내고 있고 그 기업이 어떻게 그 주식으로 귀속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듯이 토큰에 있어서도 이 토큰 뒷단에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그 벌고 있는 이익이 어떻게 토큰의 가치에 좀 귀속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 뭔가 활동량이 있고 거기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수익이 토큰의 가치에 좀 그 귀속이 되는 선순환이 되는지. 네, 선순환이 되는 구조로 토크노믹스가 설계가 되어 있다면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뭔가 껍데기만 있고 뭐 서사에 기반해서 올라간 뭐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살짝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토크노믹스의 설계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워낙 지금 코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투자를 할 때 항상 그 토큰에 대한 리서치 그 다음에 이 토큰이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지지를 하고 있는 토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공부를 좀 하시고 잘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면은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뭐 어디서 뭘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쟁글 리서치를 참고를 하셔도 좋고 뭐 쟁글뿐만 아니라 뭐 워낙 많은 그 가상자산 관련 리서치를 하는 하우스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식을 접하고 좀 팔로우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저렇게 이제 깔때기성 발언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오늘 센터장님께서는 굉장히 진중하신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쟁글 안 들어가 보셨던 분들도 들어가 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오늘 네, 말씀하시는 들어와서 아니 실시간 댓글에 믿어요 오빠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쟁글 찾아볼게요 오빠는 이런 거 네.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는 이제 개인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공부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